부산 김해공항 국내선 도착장에서 어서 오십시오. 오늘 투어를 맡게 된 가이드 도연입니다라는 또렷한 음성이 울려 퍼지는 순간 장우식의 시간은 멈췄다. 가이드의 말투는 단정했고 발음은 정확했지만 그보다 먼저 그의 귀에 닿은 건 17살 아들이 매일 아침 등굣길에 흥얼거리던 그 억양이었다. 이름이 다르다는 건 알았다. 가이드는 자신을 도연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분명 승연의 것이었다. 장우식은 다시 한번 귀를 의심했다. 아침 비행기의 피로감이 만들어낸 착각이길 바랐다. 하지만 착각이라고 하기엔 그 목소리 속에는 너무 많은 것이 담겨 있었다. 억양, 발성, 말의 속도, 중간중간 숨 고르는 리듬까지. 그는 무심코 가이드의 얼굴을 응시했다. 너무도 닮아 있었다. 그날, 그 사건 이후로 한 번도 머릿속에서 흐려지지 않았던 아들의 모습과 가이드 도연은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을 안내했고 모두가 따라 나서는 와중에도 장우식은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다. 손에서 놓친 여행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다는 것도 인지하지 못한 채였다. 다른 관광객들의 시선이 그를 향했지만 장우식은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의 시선은 오직 도현이라는 청년 한 사람에게 고정돼 있었다. 뒤따라온 아내 윤미자는 남편의 얼굴을 본 순간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도 그 청년을 보는 순간 알 수 있었다. 이름이 다르고 나이가 어긋나고 심지어 그가 아닌 척해도 그것은 모를 수 없는 감정이었다. 엄마가 자식을 알아보는 데 설명은 필요 없었다. 그 순간 장우식의 입에서 작은 떨림이 흘러나왔다. 승현아. 주위가 조용해졌고 도연의 미소가 잠시 멈췄다. 그는 당황한 듯한 눈빛으로 장우식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곧 차분한 음성으로 대답했다. 죄송하지만 제 이름은 도현입니다. 착각하신 것 같네요. 분명한 말투였다. 그러나 장우식은 흔들리지 않았다. 단순한 얼굴의 닮음 때문이 아니었다. 그의 말투, 특정 단어를 강조하는 습관, 설명을 하다 중간에 멈추고 생각을 정리하는 버릇,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오른손이 귀 쪽을 만지는 행동까지. 그 모두는 승현과 똑같았다. 기억 속 아들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날 이후로 매년 생일이면 미안하다는 편지를 무릎 위에 올려두곤 했던 시간들이 떠올랐다. 아들의 생일도 실종된 날도 그의 기억은 매년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멈췄다. 오늘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그 아이의 흔적과 다시 마주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뒤쪽에서 중년 남성이 불쾌한 듯한 목소리로 불만을 터뜨렸다. 왜 노인들 때문에 우리가 기다려야 하나요? 일부 관광객들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하지만 장우식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공손한 태도로 다가온 도연의 안내를 무시한 채 다시금 청년을 바라봤다. 그 순간 도연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다.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장우식은 놓치지 않았다. 흔들림 뒤에 숨겨진 당황, 혼란, 그리고 무언가를 기억해 내려는 듯한 감정의 파장이 느껴졌다. 단순히 모르는 사람의 시선을 피하려는 게 아니었다. 무의식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다. 도연은 상황을 수습하듯 말을 이어갔다. 버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다른 관광객들을 향해 빠르게 시선을 돌리며 이동을 유도했다. 그 모습은 마치 장우식의 시선을 의식하며 피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버스로 향하는 길에서 윤미자는 남편의 팔을 꼭 붙잡았다.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여보, 진짜 승현 같아요. 틀림없어요. 우리 아들이에요. 장우식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손은 바지 주머니로 향했다. 오래전부터 늘 가지고 다니던 회중시계가 손끝에 느껴졌다. 열지 않아도 알고 있었다. 그 시계는 지금도 멈춰 있을 것이다. 10년 전 승현이 사라진 바로 그날의 시각에. 버스에 오른 두 사람은 맨 앞자리에 앉았다. 누가 뭐라 하든 그 자리를 선택했다. 가이드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는 자리였다. 그들은 확신이 필요했다. 어쩌면 진실이 필요했다는 말이 더 정확할지도 모른다. 장우식은 버스가 출발하기 전 창밖을 바라봤다. 그 풍경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만약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영영 다시는 마주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단순한 착각이라고 해도 괜찮았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늘은 그의 인생을 다시 흐르게 할 수 있는 날이었다. 이제 남은 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묻는 것이었다.
묻지 못했던 10년을 끝내고 직접 마주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버스가 도로를 따라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하자 장우식은 가이드석에 서 있는 도연의 뒷모습을 가만히 응시했다. 아무렇지 않은 듯 농담을 섞어가며 여행 일정을 소개하는 도연의 목소리는 다른 사람들에겐 흔한 가이드의 멘트로 들릴 수 있었겠지만 그에게는 전혀 다른 울림이었다. 말의 리듬, 중간중간 강조하는 단어의 방식, 설명을 이어가다가 잠시 멈추며 생각을 정리하는 흐름까지. 그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과거 집안에서 아들이 친구들에게 설명을 해주던 목소리, 학교에서 돌아와 자랑스럽게 발표 준비를 하던 목소리, 모두 겹쳐 들렸다. 도연은 제주의 지형과 역사, 그리고 오늘 방문할 장소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그러나 장우식에게는 그 내용이 들리지 않았다. 그의 귀는 오로지 목소리의 떨림과 습관에만 집중돼 있었다. 그는 머릿속에서 하나씩 비교하고 있었다. 가족끼리 함께했던 마지막 여행, 승연이 제주에서 졸라서 사달라고 했던 기념품, 그날 아침 아버지에게 생일 선물로 건넨 시계. 모든 장면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도연이 왼손을 들어 제주의 화산 지형을 설명하는 도중 그의 오른손이 무심결에 깃불을 스쳤다. 장우식은 숨을 삼켰다. 그것은 아들이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던 아주 사소한 습관이었다. 긴장할 때, 생각이 많을 때, 혹은 설명에 집중할 때마다 나타나던 행동이었다. 단순한 버릇이라 넘기기에는 너무도 강력한 증거였다. 그는 옆자리의 윤미자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녀도 이미 그것을 보고 있었다. 윤미자는 남편의 손등을 살며시 잡았다.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장우식은 입술을 꾹 다물었다. 이 감정을 말로 설명할 수는 없었다. 단순히 닮았다는 이유로 이토록 마음이 흔들릴 리 없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은 감정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다. 버스가 첫 번째 목적지인 울산대공원에 도착했다는 안내방송이 나오자 관광객들은 환호하며 창밖을 바라봤다. 하지만 장우식은 창밖이 아닌 가이드석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도연은 미소를 띤 채 마이크를 내려놓고 일어섰다. 그가 돌아서면서 그의 셔츠 왼쪽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살짝 빠져나왔다. 작고 동그란 형태의 열쇠고리. 장우식은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그것은 분명 승연에게 사줬던 그 열쇠고리였다. 제주도 첫 여행에서 어린 승연이 계속 졸라 결국 사게 되었던 기념품. 당시 그는 왜 그 조그만 돌 조각에 그토록 집착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승연은 제주도에 온 기억이 남아야 한다며 열쇠고리를 꼭 가지고 다녔다. 이후로도 늘 가방에 매달아 다니던 그 모양. 절대 헷갈릴 수 없는 독특한 문양과 형태였다. 장우식은 아내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윤미자도 그 열쇠고리를 보고 있었다.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녀는 눈을 꾹 감고 다시 떴다. 믿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도 믿고 싶었기 때문이다. 마음속에서 이미 확신하고 있었지만 머리는 여전히 현실을 의심하고 있었다. 열쇠고리는 도연이 몸을 움직일 때마다 살짝살짝 흔들렸다. 마치 지난 시간의 조각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흔들리고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버스가 목적지에 도착하고 관광객들이 하나둘씩 내릴 준비를 하자 도연은 사람들을 안내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사람들을 이끌며 앞장섰고 누구도 그의 표정 뒤에 숨겨진 감정을 의심하지 않았다. 장우식은 버스에서 내리지 않았다. 그는 열쇠고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그 열쇠고리가 대답해주길 기다리는 듯 계속해서 응시하고 있었다. 윤미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보, 괜찮아요? 장우식은 작게 고개를 끄겼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다. 그 열쇠고리를 보고 난 이후로 이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다. 목소리, 말투, 습관, 얼굴, 그리고 이제는 열쇠고리까지. 그는 가방에서 낡은 회중시계를 꺼냈다.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남은 시계.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시간을 다시 맞추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멈춘 그 순간, 바로 승연이 사라진 날이었다. 그날 이후 시계는 멈췄고 그의 삶도 함께 멈췄다. 경찰직에서 물러난 것도 타인들과의 연락을 끊은 것도 모두 그날 이후였다. 장우식은 다시 한번 회중시계를 바라봤다. 시침과 분침이 멈춘 그 시간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이제 그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열쇠는 바로 앞에 있었다. 아직 확실한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오늘 이 여행,
이 청년, 모든 것이 우연이라기엔 너무도 치밀하게 맞물려 있었다. 이번 여행에서 모든 걸 확인하자. 장우식은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10년 동안 묻지 못했던 질문들, 돌아오지 않았던 대답들. 이제는 묻지마 여행을 멈추고 직접 물어야 할 때였다. 진실이 무엇이든 피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결심은 그날 이후 처음으로 가슴속에서 뭔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였다. 도연은 울산대공원의 입구에서 관광객들을 모아 세부 일정을 안내하고 있었다. 그의 말투는 여전히 능숙했고 농담도 자연스러웠으며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그의 유쾌함에 만족한 듯 웃음을 터뜨렸다. 장우식과 윤미자는 무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눈빛은 흔들림 없이 고정돼 있었고 입술은 다물어진 채 말이 없었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전까지는 조심해야 했다. 가이드는 설명을 마친 뒤 자유시간을 주고 정해진 장소에서 다시 모이자고 알렸다. 관객들이 흩어지는 그 틈을 타 장우식은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10년 전 가족여행 중 찍은 사진. 세 사람의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고 가운데에 선 소녀는 바로 지금 이곳에 서 있는 청년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도연에게 다가갔다. 도연은 처음엔 어색한 미소로 인사했지만 장우식이 사진을 내밀자 표정이 굳어졌다. 눈은 사진을 피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어떤 감정도 표현하지 않으려 애쓰고 있는 듯 보였다. 도연은 침착하게 말했다. 자신은 그저 가이드일 뿐이며 이 사진 속 사람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의 오른손은 다시 깃불로 향했다. 그 짧은 순간을 장우식은 놓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그 행동에 멈췄고 마음속에선 의심이 확신으로 옮겨가는 경계에 이르렀다. 도연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다른 관광객들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상황을 피하려는 듯 보였지만 동시에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윤미자가 다가와 남편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방금 그 반응 봤죠? 사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바뀌었어요. 장우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아끼고 있었지만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음 행동을 준비하고 있었다. 공원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두 사람은 가이드의 움직임을 멀리서 지켜봤다. 도연은 사람들과 사진을 찍어주고 코스를 안내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자주 주변을 살핀 듯한 모습이 보였다. 마치 누군가를 경계하거나 누군가가 자신을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사람처럼. 그것은 직감적으로 위협을 감지하는 경찰의 본능을 자극하는 동작이었다. 그날 저녁 숙소에 도착한 뒤 관광객들이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 휴식을 취할 즈음 장우식은 우연히 도연이 누군가와 전화를 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는 호텔 로비의 한 구석에서 낮은 목소리로 통화를 하고 있었고 긴장한 듯한 어조가 그의 표정과 일치했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나서 곧바로 밖으로 나갔다. 장우식은 재빨리 뒤를 따라뒤 윤미자는 아무 말 없이 따라붙었다. 호텔 건물 뒤편 어두운 골목에서 도연은 검은색 외투를 입은 남성과 마주 서 있었다. 두 사람은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주고받고 있었고 대화는 길지 않았다. 짧은 시간이 흐른 뒤 그 남자는 작은 봉투를 도연에게 건넸고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것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 장면을 본 순간 장우식의 안에서 오랫동안 눌러왔던 직업적 직감이 확실한 형태로 살아났다.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다. 단지 실종된 아들이 아니라 그 아이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을 가능성. 그리고 그 배후엔 과거 자신이 뒤쫓았던 그 조직, 아직도 뿌리를 내리고 있는 어둠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윤미자는 남편을 바라봤다. 불안한 눈빛이었다. 장우식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이제 더 기다릴 수 없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도연의 주머니에서 떨어진 메모를 발견했다. 우연히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주친 순간 그의 코트에서 무언가가 흘러내렸고 장우식은 그것을 집어올렸다. 하얀 종이 조각 위에는 단순한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다. 광명선언 오후 8시. 관광 일정에는 없는 장소였다. 일반 관광객이 갈 이유도 가이드가 따로 방문할 이유도 없는 이름이었다. 장우식은 메모를 주머니에 넣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신호였다. 마침내 10년 동안 잠겨있던 문이 열리려 하고 있었다. 윤미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기가 어디예요?
장우식은 짧게 대답했다. 절, 외곽에 있는 작은 선원. 그리고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다.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밤이었다. 대답은 그곳에 있을 것 같았다. 지금 놓치면 영원히 기회를 잃을지도 몰랐다. 장우식과 윤미자는 저녁 식사가 끝난 뒤 조용히 숙소를 빠져나왔다. 관광객들은 각자 방으로 돌아가거나 호텔 근처를 산책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가이드 도연도 프론트 데스크에서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었다. 장우식은 미리 예약해둔 택시를 호출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차량이 도착했다. 기사에게 주소를 건넸을 때 그는 다소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곳은 관광지가 아니며 현지인들만 아는 외진 산 속의 작은 절이라고 했다. 장우식은 대답 대신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차량은 도시 외곽을 지나 좁고 굽은 길을 따라 산속으로 들어갔다. 창밖으로는 불빛 하나 없는 어두운 길이 이어졌고 라디오 소리도 꺼진 채 차 안은 적막했다. 윤미자는 말없이 손에 쥔 메모를 바라보고 있었고 장우식은 시계를 확인했다. 오후 7시 42분. 아직 도착하려면 시간이 조금 남아 있었다. 그는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반복했다. 만약 이곳에서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동시에 모든 게 연결되고 있다는 강한 예감. 차는 언덕길을 따라 올라가더니 작고 오래된 입구가 보였다. 입구 옆에는 광명선언이라는 간판이 조용히 걸려 있었고 작은 풍경 소리가 밤바람에 울렸다. 기사에게 감사 인사를 건넨 뒤 두 사람은 천천히 절 안으로 향했다. 주변은 조용했고 건물 안에서도 인기척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다만 한쪽에서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누군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장우식은 그 소리를 따라 조심스럽게 걸었다. 윤미자도 조용히 뒤따랐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목소리는 점점 선명해졌고 그 목소리는 익숙했다. 도현이었다. 그는 어떤 노인을 향해 공손히 말하고 있었고 그 노인 또한 걱정 섞인 어조로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다.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노부부가 절 보더니 승연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말에 윤미자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장우식은 조심스럽게 나무 뒤에 몸을 숨기며 대화를 계속 들었다.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듯했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움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낯선 두 사람을 보자 마음이 이상하게 반응했고 무언가 가슴 한켠에서 울컥 올라왔다고. 그리고 그 감정이 자신도 모르게 두렵게 느껴졌다고. 노인은 조용히 대답했다. 그런 일이 올 수도 있을 거라 예상했다며 이제는 도망칠 수 없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들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고 도연은 자신의 기억이 텅 빈 상자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그러나 요 며칠 새로 떠오르는 낱말들이 있었고 익숙한 느낌들이 하나둘씩 되살아나고 있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그는 주머니에서 열쇠고리를 꺼냈다. 조심스럽게 손에 올린 돌 모양의 열쇠고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건 자신이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물건인데 이게 왜 손에 있는지 모른다고. 어릴 때부터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낯설지 않다고. 그 말을 들은 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바로 그때 장우식의 발 아래에서 마른 나뭇가지 하나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소리에 놀란 도연과 노인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장우식과 윤미자는 더 이상 숨을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고 윤미자도 그의 옆에 섰다. 도연은 눈이 커졌다.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고 노인은 경계의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장우식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내 아버지다. 그 말에 도연의 얼굴이 하얘졌다. 노인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도연을 막으려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5해 전 폭풍우가 몰아치던 날 절벽 아래에서 심하게 다친 소년을 발견했다는 이야기.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머리도 크게 다쳤으며 아무런 신분증도 없었다고 했다. 병원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주변을 수상한 남자들이 수색하고 있었고 그 상황이 이상하다고 느껴져 몰래 집으로 데려와 치료했다고 노인은 덧붙였다. 그때부터 도연은 아무 기억도 없었고 이름도 모른 채 살아왔다고. 간호사였던 딸이 치료를 도왔고 어느 순간부터 그를 가족처럼 받아들였다고 했다. 경찰 신고를 시도했지만 어디에도 실종 신고와 일치하는 정보가 없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이름 없는 아이는 결국 도현이라는 새 이름으로 살게 됐다. 도현은 어지러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다. 정말 제가 그분들의 아들이 맞을까요? 노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지도 모르겠구나. 내가 널 처음 발견한 장소, 그 절벽 근처는 성산 인근이었어. 장우식의 얼굴이 굳었다. 바로 승연이 사라진 곳. 과거 경찰 수사 기록에도 남아있는 장소였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다시 말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10살 때의 내 목소리도 17살의 내 뒷모습도 모두 그대로 기억하고 있다. 말이 끝나자마자 멀리서 차량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절 입구 쪽에서 불빛이 깜빡였고 노인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다. 또 왔구나.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오지 말라고 했는데 이번엔 혼자가 아니야. 장우식은 눈을 가늘게 떴다. 그의 본능은 즉시 알아챘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이 아이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절대 평범하지 않았다. 윤미자는 도연을 바라봤다.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야 해요. 세 사람은 노인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뒤쪽 길로 가. 내가 시간을 벌어줄게. 아이를 꼭 지켜줘. 도연은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장우식과 윤미자와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절 뒤편 산길은 거칠었지만 이 길이 유일한 탈출구였다. 그리고 이 순간은 더 이상 과거를 외면할 수 없는 전환점이었다. 장우식과 윤미자 그리고 도현은 가파른 산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내려왔다. 어둠은 점점 짙어졌고 뒤편에서 들려온 엔진 소리와 희미한 발자국 소리는 그들에게 단 한 가지 선택지를 남겼다. 멈추지 말 것. 택시는 여전히 길가에 있었다. 장우식이 미리 부탁했던 대로 기사는 기다려주고 있었다. 그는 간단한 말 없이 세 사람을 차량에 태우고 곧바로 호텔 방향으로 차를 돌렸다. 차 안은 말이 없었다. 윤미자는 조용히 뒷좌석에 앉은 도연을 바라봤고 도연은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굴보며 생각에 잠긴 듯한 그의 표정은 이제까지 보여줬던 밝은 가이드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도연은 입을 열었다. 기억은 여전히 희미하지만 가끔 꿈속에서 본 장면들과 두 사람을 처음 봤을 때 느꼈던 감정이 무언가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을 주었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이 어릴 적 사용하던 물건 같다고 느낀 것이 하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녹음기를 꺼냈다. 그것은 그가 처음 발견되었을 때 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물건이었다고 했다. 아무런 표시도 없고 오래된 버튼도 제대로 눌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손에 익은 느낌이 있었고 절대 버릴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그 녹음기를 자신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줄 유일한 물건으로 여겼다. 윤미자는 침대 옆 여행 가방을 열어 낡은 사진첩을 꺼냈다. 가족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생일 파티, 제주도에서 찍은 마지막 가족 여행 사진이 차례로 넘겨졌다. 도연의 눈은 제주도 사진에서 멈췄다. 사진 속 17살 소년이 도라르방 조형물 옆에서 웃고 있었다. 손에는 똑같은 열쇠고리를 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그 열쇠고리를 꺼내 비교했다. 동일한 모양, 동일한 질감. 그 순간 그의 표정이 달라졌다. 잠시 눈을 감더니 낮은 숨소리와 함께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는 천천히 말했다. 기억나요. 아주 조금이지만 떠올라요.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고 윤미자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장우식은 조심스럽게 그의 앞에 오래된 회중시계를 꺼내 보였다. 그것은 승연이 마지막으로 선물했던 시계였다. 장우식은 말했다. 이 시계는 네가 사라진 날 이후 멈췄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시간을 다시 맞추지 않았단다. 도연은 시계를 바라보다가 아주 작게 웃었다. 그리고 말했다. 제가 이걸 아버지 생신 선물로 드렸었죠? 아르바이트에서 직접 산 거였어요. 셜록 홈즈처럼 멋진 시계를 선물하고 싶었거든요. 순간 잊고 있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경찰서 앞에 서 있던 아버지의 모습. 집에 도착했을 때 승연이 내민 작은 선물 상자. 가족이 함께 앉아 저녁 식사를 하던 장면.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던 감정. 경찰이 되고 싶다는 꿈. 도연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맞아요. 저예요. 제가 승연이에요. 윤미자는 입을 틀어막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말이 없었지만 말보다 더 깊은 울림이 방 안에 퍼졌다.
그 순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모두가 일제히 시선을 돌렸다. 장우식은 조심스럽게 문에 다가갔고 바깥에 서 있는 남자의 모습을 보고 눈빛이 굳어졌다. 호텔 직원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눈빛은 낙이 익었다. 바로 10년 전 장우식이 수사했던 조직 중 한 명이었다. 그가 말했다. 장우식 씨, 오랜만이군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자의 손에서 번뜩이는 무언가가 빠르게 움직였다. 순간적인 통증이 장우식의 몸을 강타했다. 시야가 흐려지고 그의 의식은 서서히 멀어졌다. 다음 순간 그는 낯선 공간에서 눈을 떴다. 희미한 형광등 불빛, 창문 하나 없는 콘크리트 벽, 손발은 의자에 고정되어 있었고 옆자리에 윤미자가 쓰러져 있었다. 그녀는 미약하게 숨을 쉬고 있었지만 의식은 없었다. 주변을 둘러보아도 도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짙은 흉터가 있는 얼굴, 낯익은 음성, 과거 그가 쫓았던 백운파의 핵심 인물 정태성. 장우식은 그의 존재를 기억했다. 증거 불충분으로 놓쳤던 그 인물. 그가 말했다. 당신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우리 조직은 끝장이야. 그래서 우린 계속 감시해왔지. 장우식은 이를 악물었다. 그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어. 정태성은 비웃으며 말했다. 그래서 없애야 하는 거야. 그러나 그 순간 문이 다시 열렸다. 조직원 하나가 쓰러져 들어왔고 그 뒤를 이어 도현, 아니 승현이 나타났다. 그의 눈빛은 두려움 대신 단호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아버지를 향해 다가가며 외쳤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지금 나가요. 그가 손에 쥐고 있던 것은 녹음기였다. 조직원들 사이에서 도망치던 그날 우연히 주머니에 넣었던 녹음기. 정태성이 자백했던 모든 대화가 그 안에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경찰에게 전달된 상태였다. 정태성의 표정이 일그러졌고 승현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끝이에요. 그날 밤 경찰이 건물에 들이닥쳤고 백운파의 잔당은 모두 체포되었다. 그리고 장우식의 시계는 10년 만에 다시 맞춰졌다. 그 시간이 멈춘 만큼 이제 다시 흐를 시간이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모든 진술을 마친 뒤 장우식과 윤미자 그리고 승현은 임시 보호 숙소로 안내받았다. 호텔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고 경찰 측에서도 신변 보호를 위해 숙소를 따로 마련해 주었다. 새벽이 가까워졌지만 세 사람은 쉽게 잠들 수 없었다. 조용한 방 안에서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마치 지금 이 순간이 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있었다. 승현은 잠시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제가 기억을 잃고 있는 동안 두 분은 계속 저를 찾으셨나요? 장우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한순간도 포기한 적 없단다. 윤미자는 승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해. 승현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죄송해요. 기억을 잃고 두 분을 몰라봤던 것도 그동안 아무것도 떠올리지 못했던 것도 다 죄송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동시에 무거운 죄책감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는 살아 돌아왔고 그 사실만으로도 모든 것이 용서되었다. 조금씩 떠오르는 기억 속에서 승현은 어릴 적 어머니가 자주 끓여주시던 김치찌개의 냄새를 떠올렸다. 아버지가 읽어주던 소설책의 문장 하나하나가 뚜렷하게 되살아났고 가족이 함께 보냈던 제주도 여행의 한 장면이 불쑥 떠올랐다. 도라르방 앞에서 셋이 함께 사진을 찍던 그날 승현은 아버지에게 나중에 이 열쇠고리 보면 제주도 생각날 수 있게 꼭 사줘요 라고 말했었다. 장우식은 여행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사진첩을 꺼냈다. 그 안에는 10살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모든 순간이 담겨 있었다. 승현은 천천히 사진을 넘기며 눈을 떼지 못했다. 자신이 잃어버린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실감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도달했을 때 그는 손을 멈췄다. 바로 자신이 실종되기 전날 찍은 사진이었다. 가족 셋이서 웃고 있었고 승현은 손에 회중시계를 들고 있었다. 이 시계 아직 멈춰 있죠? 승현이 조용히 물었다. 장우식은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 보였다. 여전히 10년 전 그 시간이 그대로 멈춰 있었다. 승현은 그 시계를 손에 들고 천천히 말했다. 그날 제가 이 시계가 멈추면 아버지랑 꼭 같이 고치러 가자고 했었어요. 둘이서만. 장우식의 눈에 고인 눈물이 천천히 떨어졌다. 그래, 약속했지. 잠시 후 윤미자는 부엌으로 가 조용히 저녁을 준비했다. 승현이 좋아하던 김치찌개였다. 익숙한 향기가 방 안을 채우자
승현은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오랜 시간 잃어버렸던 감각이 다시 살아난 듯했다. 식사 후 셋은 거실에서 마주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다. 장우식은 승현에게 말했다. 경찰 일을 그만두고 사립탐정으로 전향한 이유가 바로 아들을 찾기 위해서였다고. 지난 10년간 수많은 제보를 따라 전국을 돌아다녔고 매일 밤 일기장을 써서 승현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었다고 했다. 승현은 아버지가 건넨 작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수십 권의 노트가 정성스럽게 정렬돼 있었다. 매일매일 써내려간 글자들 사이로 부모의 기다림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승현은 오랜만에 자신만의 방에서 잠을 청했다. 침대 옆 서랍을 열자 그가 중학교 때 쓰던 일기장이 그대로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내일은 아버지 생신이다. 아르바이트에서 회중시계를 샀다. 아버지가 좋아하셨으면 좋겠다. 나중에 아버지처럼 멋진 경찰이 되고 싶다. 그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다. 오랜 시간 떠돌았던 기억들이 하나둘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후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던 날, 서울의 작은 골목에 새로 문을 연 김승현 실종자 찾기 사무소 간판 앞에서 장우식과 윤미자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깔끔한 양복 차림의 승현은 자신감 가득한 표정으로 두 사람 앞에 섰다. 그는 가방에서 자격증과 함께 작은 상자를 꺼내 보였다. 안에는 도라르방 모양의 열쇠고리와 손편지가 들어 있었다.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의 가족을 찾아드릴 차례예요. 제 고통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에 장우식과 윤미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열쇠고리는 이제 사무소 열쇠에 달려 있었고 승현은 매일 그 열쇠를 돌리며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10년의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이제 그의 시간은 멈춰 있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지켜야 할 또 다른 누군가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다. 승현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새로 단장한 실내에는 따뜻한 나무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고 책상 위에는 전날 받은 첫 의뢰인의 서류가 정돈되어 있었다. 중년 여성이 5년 전 사라진 여동생을 찾고 있다는 요청서였다. 사진 속 여성의 눈웃음은 어딘가 낯익은 느낌을 줬다. 승현은 잠시 그 얼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자신이 도울 차례라는 걸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탁자 위 도라르방 열쇠고리에 닿았다. 제주의 바닷바람과 절벽 그리고 선원의 풍경이 머릿속에 흐릿하게 떠올랐다. 그곳에서 모든 게 시작되었고 다시 이어졌다. 열쇠고리는 단지 기념품이 아니었다. 그의 과거를 붙잡아준 고리이자 앞으로의 길을 이끌어줄 방향이었다. 점심 무렵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며 승현은 첫 의뢰에 대해 이야기했다. 장우식은 아들의 말에 조용히 귀 기울였고 윤미자는 따뜻한 국을 한 그릇 더 떠주며 작게 웃었다. 세 사람은 오랜만에 평온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승현은 식사 후에도 사무실에 남아 자료를 정리하고 실종자 등록 시스템과 연결된 데이터베이스를 하나하나 확인해 나갔다. 해가 기울 무렵 사무실로 익숙한 그림자가 들어섰다. 윤미자였다. 손에는 작은 도시락과 함께 손편지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도시락을 내려놓고 편지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오늘도 수고했다는 짧은 한 문장이 승현의 마음을 따뜻하게 적셨다. 그는 도시락을 열지 않고 그 손편지를 먼저 접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의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었다. 선원에서 자신을 지켜줬던 노인의 얼굴, 병원 복도에서 몰래 간호를 도와줬던 노인의 딸, 그리고 산길을 함께 내려오던 부모님의 발걸음, 그리고 또 하나,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검은 옷을 입은 이들의 얼굴. 아직 끝나지 않은 일들이 남아있었다. 그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기와 연동된 데이터를 확인했다. 그날의 대화, 위협, 조직원들의 자백은 모두 녹음되어 있었다. 그 파일은 이미 경찰에 제출되었고 법원에서는 증거로 채택되어 있었다. 뉴스에서는 백운파 조직원들이 모두 재판에 회부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었다. 정태성 역시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고 이번에는 그 어떤 로비나 증거 불충분으로도 빠져나갈 수 없었다. 그러나 승현은 단순한 복수나 정의 구현에만 머물고 싶지 않았다. 그는 기억했다. 자신이 사라졌던 시간 동안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주었고
부모는 한순간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는 결정했다. 단 한 명이라도 가족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들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다음 날 아침, 승현은 일찍 사무실 문을 열었다. 하얀 셔츠 위에 검은 재킷을 입고 정돈된 서류 가방을 챙긴 그는 의뢰인의 집을 직접 방문할 준비를 마쳤다. 건물 밖으로 나서기 전 그는 잠시 문 앞에서 멈춰 섰다. 그 앞에는 장우식이 조용히 서 있었다. 아버지는 말없이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고 승현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다. 지하철을 타고 사람들 사이에 섞여 목적지로 향하는 길. 도시의 소음, 전광판의 뉴스 자막, 이어폰 속 음악이 모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그는 이제 이 도시의 일부로 돌아온 것이었다. 더 이상 기억을 잃은 가짜 이름의 청년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과 가족, 과거와 현재를 되찾은 김승현이었다. 의뢰인의 집은 오래된 연립주택의 한 켠에 있었다. 벨을 누르자 중년 여성이 문을 열었다. 그녀는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조용히 문을 열어 승현을 맞이했다. 거실에는 여동생의 사진이 가득했고 승현은 그 사진들을 찬찬히 살펴보며 정보를 받아 적었다. 그녀는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여동생은 가출 후 연락이 끊겼고 몇 차례 목격 제보는 있었지만 모두 확실하지 않았다. 경찰 수사는 이미 종료되었고 더는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단다. 승현은 조용히 그녀에게 약속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자신이 어떻게든 단서를 찾아보겠다고. 집을 나와 다시 거리로 나선 승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미세먼지가 낀 흐린 하늘이었지만 마음속은 맑았다. 그는 다시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가 걸어야 할 길은 단순히 진실을 밝히는 길이 아니라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려줄 수 있는 누군가의 희망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그는 수첩을 꺼내 첫 페이지를 열었다. 2025년 3월 15일. 첫 출근. 새로운 시작. 오늘 나는 한 사람의 가족을 대신해 길을 걷기 시작했다. 나의 고통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충분하다. 그는 그렇게 한 줄씩 써내려갔다. 시간이 멈췄던 10년. 그동안 가족은 무너져 있었고 마음은 얼어붙어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시간을 다시 걷고 있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첫 걸음은 분명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줄 것이었다. 봄비가 조용히 내리던 어느 날 오후 김승현은 사무실 창문을 열고 빗소리를 들으며 일기를 쓰고 있었다. 첫 의뢰인의 동생은 부산의 한 쉼터에서 발견되었다.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작은 단서 하나가 그를 이끌었고 마침내 자매는 다시 서로를 끌어안았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흘리던 두 사람의 모습이 아직도 승현의 눈앞에 선명했다. 그날 이후 승현은 확신하게 되었다. 자신이 선택한 이 길이 맞다는 것을. 잃어버린 시간을 원망하는 대신 앞으로의 시간을 누구에게나 되돌려줄 수 있다는 희망을 믿는 것이 자신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을. 장우식은 어느 날 아침 승현에게 회중시계를 건넸다. 오랜 시간 멈춰있던 그 시계. 이제 고치러 가자. 약속한 대로. 시계방 주인은 조심스럽게 시계를 열었고 속을 들여다본 뒤 말했다. 생각보다 단순한 문제였습니다. 조금만 손보면 다시 움직일 겁니다. 수리를 마친 시계는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다시 시간을 걷기 시작했다. 그 바늘 소리는 마치 가족의 시간도 함께 다시 흐르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처럼 들렸다. 그날 저녁 윤미자는 오랜만에 가족 셋이 함께하는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식탁 위에는 승현이 어릴 적 좋아했던 반찬들이 하나둘 놓였고 작은 케이크도 함께였다. 조용한 식사 중 윤미자가 말했다. 이제는 우리 집이 다시 집 같구나. 장우식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승현은 작게 미소를 지었다. 식사가 끝난 후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예전 영상들을 함께 봤다. 카세트 테이프에 녹화된 유치원 발표회, 초등학교 운동회, 생일 파티. 화면 속에서 밝게 웃고 있는 어린 승현을 보며 윤미자는 눈시울을 붉혔다. 우리가 다시 이렇게 마주 앉을 수 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 그 말에 승현은 조용히 답했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야 할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승현은 정장을 차려입고 새로 도착한 의뢰인의 문서를 펼쳤다. 실종된 아들을 찾는 노부부의 사연이었다.
경찰 수사는 오래전에 종료되었고 주변 사람들조차 이제는 포기하라고 말했단다. 하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아들의 방을 정리하지 못한 채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기도를 반복하고 있었다. 승현은 그 서류를 조용히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살짝 스며들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열쇠를 챙기고 도라르방 열쇠 고리를 만지작거리며 문을 열었다.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기다림을 알아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승현은 그 말을 스스로에게 되뇌이며 발걸음을 내딛었다.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조심스럽고 때로는 방향을 잃기도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가 다시 찾은 이름, 다시 세운 시간, 다시 품은 기억. 그 모든 것은 다른 누군가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만들 수 있었다.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두 번째 삶의 이유였다. 비가 그친 하늘에 무지개가 걸렸다. 승현은 그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기억은 때로 사람을 아프게 하지만 기억이 있었기에 다시 이어질 수 있었고 기다림이 있었기에 다시 만날 수 있었다. 누군가의 시간은 멈춰 있을지 몰라도 누군가의 진심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잃어버린 이름에도 잃어버린 길에도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리는 있다는 것. 김승현은 그렇게 오늘도 누군가의 시간을 향해 조용히 걸어갔다. 그리고 그 길 위에 세상은 아주 작은 희망 하나를 더 얹어주었다. 오늘 이야기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족의 재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을 잃은 시간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기다림, 사라졌던 이름 속에 남아있던 사랑, 그리고 다시 연결된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삶 속에서 소중한 사람과의 연결이 끊어졌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야기가 전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기다림은 헛되지 않고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닿는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하나만으로도 오늘 하루를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삶의 한순간이 버겁고 막막하게 느껴질 때 이 이야기를 떠올려 주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마음이 결국 삶을 되돌려 놓았다는 것을요. 이러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채널에 힘이 되어주고 싶으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오늘 이야기를 보고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앞으로 더 따뜻한 이야기들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